유럽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다시 시작됐어요. 마침내 반격이 진짜로 시작된 거죠. 만약 당신이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모두가 시간 문제라 했죠. 급증하는 출생률과 대규모 이주, 문화적 장악이 진행 중이니 서구와 유럽은 굴복하고 이슬람이 미래를 차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천히도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아니다. 바로 지금 정부 자료에서 이주 신청서에서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지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서방에, 다른 하나는 이슬람 세대 안에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이 이 벽들에 부딪혔습니다. 유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의 정책 역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중 스웨덴만큼 반영을 급변시킨 곳은 없습니다. 한때 스스로를 인도주의 초강대국으로 내세운 나라였죠. 2015년 유럽 이주 위기 당시 스웨덴은 한 해에 16만 2,877건의 망명 신청을 받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당신 나라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렸고 통합은 정체되었습니다. 갱단 폭력과 분리된 지역사회에 대한 우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너무 민감해서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수년간 스웨덴 기득권 층은 이민 모델 비판을 거의 금기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 중 일부라도 감히 말했다면 단순히 체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이슬람 혐오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이며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문제나 편행사회 또는 복지국가의 장기적인 비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극단주의자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데이터가 그 현실을 따라잡았습니다. 스톡홀름, 말메, 예테보리의 교회 지역마다 외국 출신 인구가 재충되었고 그곳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의 두세 배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고 폭력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스웨덴은 유럽 내 1인당 총기 살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봐요. 제3세계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결국 제3세계 같은 현실이 됩니다. 변화가 필요했고 2022년 티렛 협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중도 우파 연합, 즉 20년 동안 정치적으로 손댈 수 없었던 바로 그 정당이 자리에 앉아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EU와 국제법이 허락하는 최소한으로 망명권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왜 상식이 아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스웨덴을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매력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 예비 망명 신청 건수는 9,645건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으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025년에는 그 수치가 더 떨어져 6,737건을 기록했습니다. 봐요. 사람들이 당신 나라에 오고 싶게 만들지 않으면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상식이 아니라니 정말 말도 안 돼요. 모두가 시민들을 추방해야 한다거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당신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너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첫 번째 단계가 그저 덜 편안하게 만드는 것임을 의미해요. 이건 정말 단순한 상식이에요.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보세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는 법적 구조에 있습니다. 2025년 3월 시행된 규정으로 에보 제도가 종료되어 난민 신청자가 거주지를 직접 선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제도가 평행사회를 조장한다며 재정 지원을 국가수용센터 거주 조건으로 바꿨습니다. 거절된 신청자의 재입국 금지도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4월부터는 거절된 난민 신청자들이 조용히 취업 허가로 전환해 체류할 수 있었던 체류 자격 전환 제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바로 본국 송환 지원금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1인당 35만 스웨덴 크로나, 즉 약 3만 8천 달러로 본국 송환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 성인 1인당 1만 크로나였던 것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금액으로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스웨덴은 앞으로 40년 동안 통합 문제로 싸우는 대신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제는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세금이 사용된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돈이 당신이 머물고 싶은 호텔에 그들이 머무는 데 쓰이는 것보다는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설득하는 데 쓰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시스템은 매우 간단합니다. 직접 내쫓지 않아도 되고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모든 곳에서 통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망가진 사회에서는 효과가 없겠지만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나라들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2015년의 스웨덴이 아니에요. 하지만 스웨덴은 시작일 뿐이에요. 덴마크가 유럽 어느 나라보다 더 앞서 있으니까요. 메테 프레드릭센 총리와 사회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덴마크는 정부 스스로 난민 제로 정책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4년 덴마크는 863명에게만 망명을 허가해 40여 년 만에 최저치였고 예외는 코로나19 봉쇄로 국회의원이 다참던 2020년뿐이었습니다. 영국 매무부에 따르면 덴마크 정식으로 망명 신청이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신청 거부자 95%가 추방됐습니다.
2024년 인구 1만 명당 망령 신청 4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수치가 16이었고 억제책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외부에서는 중도좌파 정부가 이를 주도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흠집 보이시나요? 사회민주주의 정부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일이죠. 저에게는 이게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건 단지 우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덴마크 보치국가를 세운 바로 그 정치적 전통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유럽연합 내 가장 엄격한 이민 정책을 설계했으며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 복지 모델이 통제되지 않은 이민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통합에 실패하면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학교는 감당하지 못하고 갱당 폭력과 국가 권위가 빚전이 되는 동네가 생긴다고 합니다. 2025년 중반 프레데릭센 총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덴마크에 들어와 강간을 저지르고 머무르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2025년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총리입니다. 정말 미친 일입니다. 미친 일입니다. 미친 일입니다. 프레데릭센의 체계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덴마크 시스템에서 임시성이라고 부르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난민주의는 더 이상 영구적인 정착으로 가는 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며 재검토될 수 있고 철회될 수 있습니다. 출신군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덴마크에서 오랫동안 살며 언어를 익히고 삶의 터전까지 꾸린 사람들도 거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리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에 들어오면 원하는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덴마크는 아니, 너가 그걸 증명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자격이 없다는 게 증명되면 그 권리는 취소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살았고 시민인 당신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자유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한 나라에 들어오고 만약 범죄자처럼 행동해도 그 체류 자격은 박탈되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2024년 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뒤 덴마크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분류한 다마스쿠스와 홈스 출신 시리아 난민의 거주 허가를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내 일부 시리아인들은 자발적 귀국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1인당 약 3만 8천 달러의 귀환 지원금을 제시했습니다. 덴마크의 수천 명 난민들은 영구적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 핵심 정책인 게토 패키지, 공식 명칭 평행사회 없는 하나의 덴마크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비서구권 이민자와 그 후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범죄율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적용됩니다. 덴마크의 이민자가 50% 넘는 곳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농담하듯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한 지역이 지정되면 정부는 인구 구성을 바꾸려고 공공주택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지역 만 1세 이상 유아는 주 25시간 이상 덴마크어와 가치관을 배우는 보육시설에 다녀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난민들은 주 37시간 근로, 의무 인턴십과 언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정제력에 기반한 강제 동화 정책입니다. 스웨덴은 뉴턴, 덴마크는 벽보dat습니다. 버남쪽, 특히 독일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말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그 소식이 저에게 정말 큰 희망을 줘요. 혹시 저처럼 이제라도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걸 보고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분 계신가요? 덴마크 이민자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슬람 관련 상황도 좋지 않죠. 이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나은 해결책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는 북형 감화뿐 아니라 군매 이념에도 대응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북일 내무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는 무슬림 인터랙티브를 금지했습니다. 당국은 함부르크에서 7곳, 베르린과 헤센에서 12곳을 급습했으며 자산을 압수하고 웹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2020년 설립된 이 단체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수천 팔로워를 보유하고 2024년 초 함부르크 시위에 1000명의 지지자를 모았습니다. 그곳에는 칼리프국이 해답이다라는 팻말도 있었으나 도브린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거리에 칼리프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에 대한 징후를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동하며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정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법의 모든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부르크 내무장관은 이것이 현대 틱톡 이슬람주의에 대한 일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베를린 전 내무장관이 2024년 10월 이슬람센터 함부르크가 이란 최고 지도자 연대와 헤즈볼라 지원 혐의로 금지된 지 약 1년 만에 취한 조치입니다. 아우터 울스터 호스카 블루 모스크를 운영한 ICH는 수년간 독일 정부 기반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이 단체가 매우 음모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며 자선 단체를 앞세워 독일 무슬림 공동체의 영향력과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건의 금지 조치와 주단체 해산이 이루어졌으며 모두 독일 당국이 판단하기에 연방 내무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에 영구적인 적을 만들려 했던 조직 구조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독일의 접근 방식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특정 테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였고 일부 법학자들은 이를 범죄 사전 단속이라 부릅니다. 독일 당국은 이제 급진단체의 폭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부 해석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 질서를 약화시키는 조직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독일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독일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긍정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언론이 반대로 하는 일이기도 해요. 언론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요. 독일은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전에 금지하고 미리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항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법 이민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극단적인 폭력이나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 중간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부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면 키어 스타머의 사임이 흥미로운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조치들이 생깁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웨덴, 덴마크에서 좌우파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은 좌파 정부이고 이 주제는 주로 우파가 다룹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치적 성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진실을 바라보고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강한 정부가 있다면 실제로 국민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실제로 나가서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을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떠나도록 유인책을 제공한다고 해서 유럽을 구할 수 있는 현실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에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